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청도의 어느 고즈넉한 동네에 자리를 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20년 전 저에게 이렇듯 잔잔한 일상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는데요. 20년 전의 저라면 말도 안 되라며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온통 치열하게 사는 나날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던 게 그 무렵의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더 그 이전의 저에게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저의 과거에 대고 이렇듯 치열하고 바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단 말을 전한다면 아마도 어린 소녀는 거짓말 마세요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는 감히 그런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 너무나도 낯선 개념이 바로 외가일 것이에요. 남들이 웬만하면 다 가보면서 자라는 외갓집이라는 곳을 저는 가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신 탓에 제 어머니께서는 언감생심 학교의 문턱을 못 넘어 보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쩌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더욱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듯 싶습니다. 학교를 가는 대신 어머니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갖 집안일을 하셨대요. 너무 작아서 가여워 보이기까지 했던 어린 날의 내 두 손은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서 부르트고 했었어. 그런데도 집안일을 멈출 수가 없었지.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야.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실 때마다 씁쓸하게 손을 매만지셨습니다. 집안에 돈은 없고 먹을 입은 많고 음식을 입에 댈 자격을 얻으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집안일이라도 도맡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오로지 눈칫밥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을 그런 서글픔 속에서 보내신 뒤 어느 날 갑자기 옆 지역의 다른 집으로 가게 되셨대요. 네가 이제 너무 커져서 먹는 양도 많아졌다.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며 그 집 밥을 얻어 먹어라. 천 보따리 하나를 툭 던지시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 천 보따리를 조용히 챙겨 드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천 보따리를 품에 안은 그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죠. 내가 많이 먹으면 뭘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러셨을까?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많이 먹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 어머니의 말씀은 어불성설이었어. 나를 수월히 내쫓기 위한 핑계였던 거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어도 나는 도리 없이 쫓겨날 신세였건만 왜 굳이 그런 상처를 나에게 남겨주신 건지 어머니가 두고두고 원망스럽네. 어머니께서는 초라한 행색으로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시며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의 낯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셔서는 결코 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비루한 창고 구석에서 매일 잠을 억지로 청하셨고요. 일은 고되었고 서럽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며칠에 한 번씩이나마 쌀밥이라는 걸 맛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위안으로 삼았던 어머니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게 널린 쌀, 그것이 귀해서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나 학교로 가고 싶었던지 나도 한번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 신세가 언제부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부터 공부를 못 배우고 자란 게 아쉽고 서럽더라고. 그 마음에 주체가 안 될 정도였지. 그런 서름을 가슴속에 품으신 채로 어머니께서는 그 집에서 꼬박 5년하고도 8개월을 온갖 잡일을 하며 지내셨죠. 그러다가 그 집이 벼랑간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꽤 먼 곳으로 가게 됐고 자연스레 어머니께서는 숙식을 해결하던 곳을 잃어버리게 되셨대요. 그 집의 주인이 갑작스런 이사 통보에 망연자실을 하셨던 어머니를 향해서 좋은 제안을 하나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의 귀가 당연히 솔깃해졌죠. 그간 꾀를 안 부리고 일을 성실하게 해줬으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집주인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우선 선물로 내어주었고 어머니께서는 영문도 모르신 채 그 옷을 입으시고 집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서셨다고 합니다. 어디 새로운 일자리를 내가 소개받게 될 줄로만 생각했었지. 근데 이게 웬걸? 아니, 내가 소개를 받았던 건 시집을 갈 만한 자리였던 거야. 그리고 곧 집주인이 어머니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크게 당황하신 어머니께서는 발길을 돌려 당신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할머니의 반가운 표정과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동시에 접하셨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시집을 가라는 소리를 그곳에서 들었다고? 그 말은 네가 시집을 갈 곳이 생겼다는 거니? 너는 운도 좋다. 아주 잘 됐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다. 여기 와서 손 벌릴 생각은 일절을 하지 마. 너는 출가 외인이야.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머니께서는 도로 발길을 돌려 집주인이 소개를 해준 집안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셨죠. 흔하게 널린 시골집이었지만 방은 여러 개가 됐고요. 당연하게 어머니에게서 결혼하신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 되십니다. 무뚝뚝하고 잡생각은 많으신 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보신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어디에서든 변함없이 평생을 눈칫밥만 드셨으니까요. 그러셨던 분의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고역이었던 거예요.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다네요. 구박을 받는 것은 예사였고 머리를 얻어맞고 등을 발로 걷어차이는 일도 당하고 사셨다고요. 몸뚱이 하나 들고 왔으면 애라도 빨리 낳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애를 낳으란 말이야. 게다가 임신이 빨리 안 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혼이 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늘 가시방석에 앉아 계셨죠. 계속 그런 구박을 받으시다 보니 당신 스스로도 빨리 임신을 해야 되는데 라는 초조함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졌다고 합니다.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드디어 뱃속에 생명이 자리를 잡았죠. 달이 차서 태어났던 생명이 바로 접니다. 아들을 낳아야지. 어째 딸을 낳아버렸을까. 하여간에 마음에 쏙 들게 자라는 한 가지가 단 하나도 없는 년일세. 친할머니께서는 출산을 막 마치셨던 어머니를 향해 윽박을 지르셨고요. 자식이나 아들로 잘 낳았으면 그나마 입지가 나아졌을 텐데 덜컥 딸을 낳아버렸으니 눈치가 보여도 너무 보여서 어머니께서는 숨도 크게 쉬기 힘드셨어요. 그 이후로는 눈을 완전히 내리깔고 지내셨고요. 둘째는 꼭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망가져 있었다 보더라고요. 아니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가 어머니를 옥죄었던 것인지 좀처럼 두 번째 생명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죄인처럼 지내는 어머니와 눈치 없이 잘만 자라던 통에 집안에서 눈의 가시였던 저였는데요. 이런 일상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던 거죠. 어떤 동네 사람이 쑥덕거려서 처음에 그걸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의심을 하신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에 진탕 취해 계셨을 때 한번 떠보셨던 겁니다.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는지요.
술에 취해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지만 친할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딸년만 달랑 낳은 주제. 너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당당하냐? 되려 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바람 상대가 유부녀였던 겁니다. 심지어 자식도 둘이나 있었어요. 그 유부녀를 우연치 않게 어떤 동네 사람이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모르고 만났어. 임자가 있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겠지. 그런데 만나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도 진짜 사랑이란 미덕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 하지만 자식들까지 있는 건 몰랐다. 정말이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식들이 있는 여자인 걸 알았으니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있는 여자가 바람 상대인 걸 알게 되신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침묵을 고수하고 계셨죠. 시도 때도 없이 나불거리던 그 주둥이,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 그 얇은 입술, 나를 때리기 위해 잘도 움직거리던 손, 째려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어 있었어. 그때 처음 희열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생각했지. 아, 해볼만 하겠다. 언제까지고 짓밟힌 채로 살 필요가 없다. 친할머니를 향해 어머니께서 이를 갈고 계셨을 때 제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 거냐고 물어보셨던 어머니께 제가 대답을 했죠. 아니요, 어머니.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나무라는 글자고요. 옆에 이건 감자라는 글자예요. 어제 배웠어요. 동네 언니들에게 곁눈질로 제가 배워온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전구가 켜졌죠. 그래, 너만 있으면 돼. 너를 잘 키우면 돼. 나처럼 되지 않게 그렇게 너를 키우면 되는 건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못 해봤을까?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나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이 그걸 잘 알아. 하지만 한 아이를 둔 어미인 나는 강해. 두려운 게 없었지. 나는 어미로서 이제는 앞만 보며 나아가련다. 어머니께서는 결단을 내리셨고 저는 그날 외가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각박해서 유대감 따위가 없던 외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온 것, 이런 얘기들을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통해 멋진 가족의 모습을 그려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여전히 유부녀와 만나고 계셨던 아버지를 처단하셔야 했죠. 어머니께서는 동네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그 유부녀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유부녀의 남편을 만나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돌려달라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이 어린 것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위기를 살피고 얼른 울상을 지었죠. 그러자 유부녀의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앞세워 설명을 하셨어요. 며칠 뒤 그 유부녀의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내 마누라는 이것보다 더 아주 복날 개처럼 패놨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내 마누라한테 껄떡대면 죽여버린다. 네 마누라한테나 잘해.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낫구만. 참고로 그 유부녀의 남편은 덩치가 아주 좋았거든요. 호리호리한 체형의 아버지는 그 앞에서 초라해 보였죠. 친할머니께서는 반쯤 혼절하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의 입지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당당해지셨어요.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셨죠. 친할머니께서 둘째 타령, 아들 타령을 하실 때마다 꿋꿋하게 받아치셨고요. 만약 너희한테 둘째가 있었으면, 특히나 아들이 있었으면 부부간에 저번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이게 외동딸만 있어서야. 저는 멀쩡했는데요. 바람 안 피웠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 아들만 그랬을까요?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의리도 없고 자기 처자식 못 챙기는 남자가 진짜 남자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날이 갈수록 미쳐 돌아가네. 친할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저는 날이 갈수록 어깨를 펴고 살았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딱히 심도 깊게 배우지 않아도 뚝딱 공부를 해내는 저를 일찍이 알아보신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딸 자식 하나에 뭘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냐며 툴툴대셨던 아버지께서도 제 성적표를 보시면 입을 다무셨죠. 이상하네. 암만 해도 이상해. 도대체 저 공부하는 대가리고 어디서 물려왔을까? 거의 영재처럼 머리가 좋다니. 일단 내가 물려준 건 아닌데. 그러나 저의 외모가 너무나도 아버지 쪽을 닮아 있었기에 엄한 의심을 진지하게 하지는 못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럽고 힘들었던 당시의 지난 날들을 저를 통해 보상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바람을 숨기지 않으셨고 저는 불효녀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일 없이 멍하게 손장난이나 치면서 친할머니께 혼이 나서 주눅이 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슬프고 지루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을 저는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력을 보면 제가 원체 머리가 좋기는 했나 보네요. 어머니의 서름을 다 씻어내 드리겠다는 각오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 법조인까지 됐더라고요. 유복한 집안에서 난 수더분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께서 지으셨던 표정이 안 잊혀지네요. 우시는 듯 우는 듯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악착같이 설계하며 사는 와중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던 저는 당연히 제 아들도 그 정도는 해낼 줄 알았는데요. 자식이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공부는 중간이었고 체력도 좋지 않았고 다만 착하고 순한 성격을 가진 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원한 대로 살게 두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제가 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 어머니께서 일찍이 누리지 못하고 사셨던 것들, 그걸 대신 아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들은 결혼을 제 지인이 소개해준 집안과 했습니다. 제 지인이 건너 아는 집안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마음씨도 착하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니고 인상들도 좋고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착하게 웃는 인상이었거든요. 제 아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워낙 유하다 보니까 기가 세거나 너무 활발한 여자들을 어려워했어요. 그런 성격의 며느리 같은 인물이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둘이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더니 금세 결혼의 뜻을 밝혀왔었고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꿈만 같네요. 앞으로 정말 잘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말을 하던 모습이 제 눈에 참 좋아 보였어요. 집도 제가 장만을 해줬고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해주고 아들은 작은 직장을 다녔으나 며느리는 뜨문뜨문 아르바이트나 하는 게 전부였죠. 편하게 살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간섭도 안 했고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1년을 넘겼던 어느 날 제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했던지라 오랜만에 등산을 한번 가봤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몸에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활력이 전신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오랜만에 등산을 결정지은 것에 스스로 행복했죠. 작은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등산 친구 삼아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랐던 산인데 설마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닥뜨릴 줄은 몰랐죠. 저보다 더 앞서 걷고 있던 등산객들 중에서 며느리가 보인 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이 시간에 걔가 산을 올라? 뒷모습이었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주색 상의를 입은 저 사람이 며느리가 맞는 건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죠. 제가 착각을 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이미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앞에서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걸음을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가 복잡한 김에 우리 예쁜 며느리 목소리나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 걸어봤지. 너 지금 뭐 하니? 아, 그러셨구나. 저는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요. 카페에서 같이 차 한 잔 나눠야죠. 그러니? 아유, 카페를 어디로 가길래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게 선명하게 날까? 자연 속에 있는 카페인가 보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요? 그게 들리세요? 그럼 잘 들리는 걸. 다음에 나도 그 카페가 어딘지 꼭 좀 데려다 주라. 멋들어진 곳에 가서 방금 내린 커피 뜨겁게 한 잔 마시면 피로가 싹 풀리겠네. 제가 넉살을 떠는 동안 며느리는 위쪽을 두리번거리며 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 어머님, 제가 장소에 도착을 다 해서요.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이따 저녁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아유, 뭘 또, 그럴 필요 없어. 저녁에 준성이하고 둘이 밥이나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너희 문제는 없는 거지? 문제라니요? 어머님, 어떤 문제요? 너하고 준성이하고 둘의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있냔 말이야.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저희는 매일이 신혼이에요. 어머나, 그러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괜히 또 주책을 떨 뻔했네. 그래, 알았다. 좋은 시간 보내렴. 네, 어머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며느리가 퍽 애교스럽게 말을 한 다음에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나 저는 며느리의 애교스러운 목소리에도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키득거리며 몸을 기대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상의를 입은 웬 남자가 며느리와 함께였는데 두 사람의 옷이 언뜻 보기에도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커플룩이더군요. 기가 막혔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면서 별별 꼴을 다 봐온 사람이었고 참하고 수더분하고 명랑하며 대체로 공손한 인물인 제 며느리가 설마 바람이 나서 이 시간에 등산을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힘든 가정을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중이었어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경우를 제가 원체 많이 봤어야 말이죠. 저는 잠바에 달린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고 두 사람과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두 사람은 등산을 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서로 밀착을 해서 산을 좀 더 오르더니 이내 수상한 행보를 보였어요.
옆길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 산을 하도 오랜만에 오른 것이긴 했지만 기본 등산로쯤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수상한 남자와 함께 빠진 옆길은 산을 오르는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한들 전망대 같은 게 나올 리도 없었고요. 길이 짧게 나 있다가 금세 끊기는 그런 흔한 모양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고요? 한껏 밀착을 해서 저게 대체 산을 오르자는 것인지 아니면 2인 삼각경기를 하자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게 굴더니만 으슥한 옆길로 빠져버리기까지 한 두 사람의 작태에 제 심장이 쿵쾅대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이유도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소매에 끼워 손바닥에 잘 고정을 시킨 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두 사람이 입술을 비비적거리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며느리라는 인물이 평일 대낮에 산에서 바람이 난 남자와 입술을 비비면서 손으로는 서로의 몸을 열심히 더듬고 입는 꼬라지가 어처구니가 없었고 추잡스러워서 코웃음이 쳐졌어요. 며느리의 상간남은 심지어 손을 아주 엄한 곳에 두고 주물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붙어먹고 있던 두 사람은 제가 기가 막혀서 낸 코웃음 소리에 놀라서 떨어졌고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던 모자를 제가 뒤로 젖힌 순간 며느리가 차마 비명도 못 지르고 완전히 흙빛이 되어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친구를 만난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자식이 바로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인가 보지? 상담을 희한하게 등산을 하면서 하기로 했나 보다. 카페는 어떻게 된 거야? 카페를 간다고 했잖니? 아니, 그것보다 이제 만나러 간다더니 이미 다 만났네. 만난 지는 한참이고 즐길 것까지 다 즐기고 있었네. 살아온 궤적이라는 게 이런 순간에 결코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흥분해서 날뛰어야 할 마땅한 상황이었으나 저는 되려 가슴이 싸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묻자 며느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신 자기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이왕이면 등산을 하러 온 김에 머리 좀 깔끔하게 묶을 것이지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굳이 또 머리를 치렁치렁 풀고 있는 그 모양새가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화장도 했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설마 여기서 뵐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명을 할 수 있어요. 다 설명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넋이 나가서 입술을 떨며 되는 대로 외쳐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틀대자 며느리의 상간남이 그 몸을 잡아주더군요. 꼴값이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그렇다면 자기 시어머니? 상간남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쳐다봤는데 키가 제 아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컸고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액면가로 가늠되는 나이는 제 아들보다 대여섯 살 연상이었고요. 그런데 인상은 영 아니더군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상이 참 더러워 보였습니다. 네, 제가 바로 저희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결혼한 몸이라는 것을, 시댁에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그쪽은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일이 참 피곤하게 돌아가네. 하필 딱 걸려도 산에서 걸리냐? 상간남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걸린 그 웃음을 보아하니 양아치 같은 면모가 있더군요. 며느리가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아 비볐어요. 저에게 비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뭔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니 너는? 저 남자와 네가 어디까지 갔는지, 얼마나 대범하고 재밌게 놀아놨는지 그걸 나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거라면 나는 사양인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두려움으로 그 몸이 자동으로 떨리고 있더군요. 잃을 게 많은 입장에 놓인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보이고는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럴 거면 왜 애초에 가진 걸 잃을 만한 행동을 했을까 싶더군요. 이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라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실수를 더 추가하고 싶어서 환장한 존재가 있었죠. 울지 마, 자기야. 당당해져. 마음이 따르는 대로 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야,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다, 이거야.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걸 보니까 여자 앞에서 무게 잡고 폼 잡고 싶어 나서는 습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지. 하나도 멋없어 보이니까. 결혼한 여자와 만나서 놀아나는 것부터 죄의식은 진작에 가지고 있었어야지. 차라리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부터 해야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작게 혀를 끌끌 찾아 그 상간남은 열이 뻗친 얼굴로 저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가까이서 저를 노려보는 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더군요. 민철 씨, 안 돼요. 그러지 마. 시어머니라고 해서 쫄 거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쫄고 살아야 돼? 지금 뭐 조선시대야? 지금은 자유시대라고. 자유롭게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시대가 왔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못 읽는 쉰내난 늙은이들은 뒤로 빠져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제 평생에 며느리의 상간남 되는 그 자식을 이때 처음 만나본 것이었지만 어떤 종자인지 금세 알겠더군요. 뭐라고? 쉰내? 내가 지금 몰골이 좀 추레하다고 한들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참 너무 의외라서 한 방 먹었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인 모양이야. 얘, 너는 왜 우리 준성이를 두고 이딴 놈을 만나니? 준성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죽여 세울 마음은 없다면 적어도 이딴 놈보단 낫잖아. 제가 피식 웃으면서 허탈하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며느리에게 묻자 상간남이 발끈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로막으면서 말이죠. 이보세요, 늙은이. 그러니까 아들놈을 잘 키우셨어야지. 무능력하고 재미없고 자기 마누라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놈으로 키우지 않으셨으면 될 일이잖아. 뭐야? 이 사람이 미쳤나? 결혼한 여자와 붙어 먹어놓고서는 여자의 남편 탓을 하시겠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작자와 바람이 날 수 있는 건지. 내 며느리를 내가 너무 몰랐네. 여자 앞이랍시고 어깨에 힘주면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모르는 이런 작자가 내 며느리랑 놀아난 인간이라니.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지금 뭐라 그랬어? 여자 앞이랍시고 어깨에 힘을 줘? 나는 내 여자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더 거침이 없는 사람이야. 뭘 알고나 떠들어, 이 늙은이야. 백은 부모도 없어? 어디다 대고 계속 늙은이 늙은이래. 내가 뭐하는 늙은이인 줄 알고 이러시나? 아들을 무능력하게 키우는 늙은이지 무슨 늙은이겠어. 이런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저급한 인간 같으니라고. 제가 경멸 어린 눈길로 쳐다보자 모멸감을 느낀 것인지 며느리의 상간남이 표정 한번 살벌해지더군요. 뒤에서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그때 상간남이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속절없이 몇 걸음을 끌려가 큰 바위 뒤편으로 갔죠. 며느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그곳에 멈춰 서자마자 놀랍게도 그 상간남이
제 뺨을 쳤습니다. 한쪽 뺨이 후끈거렸고 저는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정신이 멍해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찬물 세례를 맞은 듯 차가운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완전히 똥을 밟았구나. 저속함에 잘못 끌려 들어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내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 뺨을 후려갈기는 모습 보이지 않는 남자, 어? 진짜 상남자, 그게 바로 나라고, 이 늙은이야.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자, 어? 진짜 상남자가 바로 나라고. 당신 같은 늙은이가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나는. 못난 아들만 키워내느라 몰랐던 모양인데, 세상에는 이렇게 진짜 상남자도 존재하는 법이거든? 이제 알아두셔. 그 상간남을 위해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자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밝혔을 테고요. 정황상 이 상간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멋대로 오해를 한 채 제 며느리와 놀아났던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제 뺨을 치고 제 아들을 낮잡아 보는 상간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임자 있는 여자를 두고 내 여자라고 칭하는 것부터 그 정신머리가 글러먹었는데 자꾸 상남자를 운운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네. 나이 먹은 사람 뺨을 때리고 나서 한껏 폼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을. 제가 나지막히 말을 하자 상간남이 저에게 비웃음을 날렸다가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을 한 저를 보고 순간적으로 기가 눌린 것이었죠. 어느새 다가와 있던 며느리가 입을 가린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렇게 계속 떨어댈 거면 애초에 바람은 왜 피웠던 걸까요? 하여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네요. 자기야, 가자. 에이, 기분 다 버렸다. 상간남이 똥폼을 잡으며 목과 어깨를 돌리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며느리는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제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어요. 쉿, 다물라는 표시였죠. 그리고 거의 입모양으로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턱짓으로 상간남을 가르친 채였어요. 상간남이 저에 대해서 모르냐는 질문이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며느리는 진실을 숨긴 채 바람을 피워왔던 겁니다. 다물어, 너까지 죽고 싶지 않으면. 제가 속삭이자 며느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황급히 눈을 내리 깔았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에게 격의 없이 구는 시어머니였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닌 위신이 꺾이는 건 아니었죠. 며느리도 내심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간남이 연신 으스대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쥔 채 그곳을 먼저 벗어났어요. 저를 상대로 이겼다고 여기며 자리를 뜬 상간남. 그놈의 수준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뭐 그딴 식으로 나이를 허투루 먹은 놈이 있나 싶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올랐던 산인데 아주 복잡한 상황을 떠안은 채 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일은 없었죠. 이미 저는 마음속에서 모든 순서를 정해놓은 뒤 하산을 했으니까요. 몇 시간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당장 헤어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말라고 어머님이 아까 그러셔서 그 남자에게는 헤어지자는 말까지 못한 채 일단 그냥 와버렸어요. 헤어지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나에게 할 필요 없어. 불륜이라는 거 말이다. 남이 버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만 궁금한 거거든. 근데 이게 나 스스로가 직접 겪는 일이면 많이 달라져. 왜냐하면 첫 접근부터 달라지거든. 왜? 라는 질문부터 나오게 되거든.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왜 그랬니?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이유를 꺼내 들었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라서 제 마음이 쓰라렸네요. 제 아들이 너무 착해서 그리고 본인도 너무 착하게만 살아와서 바람이라는 일탈의 유혹이 눈앞에 드리웠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이끌렸던 것이니까요. 제멋대로의 무식하고 거침이 없고 막말을 일삼고 그런 모습이 화끈해 보였어요. 크게 내지르는 그 목소리 앞에서 제가 괜히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것은 제 아들을 제가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라는 개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아버지를 봐왔기에 압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어떤 사람인지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던 것을요. 하필이면 제가 등산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그 넓은 산에서 신기하게 딱 걸렸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두려워했습니다. 본인이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주 경사가 났던 사돈댁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잃을 게 많았으면 잃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 한 가지는 내 아들 준성이에게 진실을 말할 순서를 너에게 양보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결국 제 아들에게 들통이 나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며느리는 슬퍼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통해 그 상간남의 신상을 확보했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걸 며느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마다 그 상간남이 윽박을 질러가면서 계속 바람을 유도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대화로도 충분히 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상간남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제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개념을 상실한 그 상간남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상간남은 이혼 전적이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시간을 유동적으로 내서 제 며느리와 놀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어느 카페였는데 그곳이 바로 그 상간남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카페를 두 곳, 그리고 술집을 한 곳 운영하고 있었으며 술집은 자기 친동생하고 함께 차린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아주 사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다들 좀 도와줄 수 있지? 치열하게 달려온 제 인생, 그 덕분에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라 로펌 대표라는 꽤 어엿한 자리에 올라 있었죠. 고급 전문 인력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에 속으로 뿌듯함이 차올랐네요. 가장 시간적으로 당시에 여유로웠고 또 불륜이라는 문제에 열을 올려주면서도 치졸하고 사소한 복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두 인력이 전담으로 붙어서 상간남 일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카페 두 곳은 매장이 바쁠 때만 상간남이 붙어 있었고 거의 고용 인력으로만 장사가 되고 있었는데요. 파보니까 역시나 잡음이 있었더라고요. 최저 시급이라는 걸 안 지켰습니다. 법정 최저시급? 그건 그냥 권유 같은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지. 비슷하게만 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러냐, 얘들아?
솔직히 여기만큼 일하기 편한 데가 너희 어디 있어, 안 그래? 아르바이트생들 앞에서 상간남이 공공연히 그런 소리를 하고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옅을 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었죠. 안 지키는 것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르바이트생들은 몰랐습니다. 올해 꾸준히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카페에 개업 당시부터 일을 했던 어떤 직원은 퇴직금 얘기를 꺼내본 모양이었지만 상간남이 개소리하지 말라며 딱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카페 마감이 늦어져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것에 걸맞은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채였고요. 근무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낸 뒤 신고를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쫓겨났던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쪽에게도 연락을 알려주었고요. 게다가 보건증 같은 것도 기한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상간남은 인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배짱 장사가 따로 없었죠. 그뿐인가요? 술집은 더 개판이었어요. 영업 신고도 엉뚱하게 되어 있었고요. 뒷돈을 받고서 미성년자를 술집으로 들여주었고 술을 파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신고 대상이었고요. 싹 다 정리를 하고 파악을 마친 뒤에 열심히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족족 다 걸리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술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카페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뜯긴 돈을 달라며 난리를 치는 형국을 상간남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미쳐 돌아가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매장을 운영해왔던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신머리로 가게를 운영하겠답시고 지내왔는지 의문이었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태평한 생각이나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저 즐거운 요소였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즐거움은 막을 내릴 때였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대가로 소송이 걸리자 상간남은 혼비백산했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에게 엿을 먹일 일만 벌어질 수가 있지? 게다가 웬 놈이 소송이야? 분명히 남편 놈은 무능한 얼뜨기라고 했고 그 시어머니란 늙은이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전문적인 대처는 도대체 뭐냐고. 말이 안 되잖아. 며느리는 그 상간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요. 정신없는 일만 계속 벌어지자 상간남은 낯빛이 어두워진 채로 직접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서 그래서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자기를 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도저히 안 묻고는 못 버티겠는 게 있어서 지금 찾아온 거야. 자기야, 시댁이 별거 아니라면서 분명 그랬잖아. 자기라고 부르지 마. 바람을 피웠던 거 나는 이미 미치도록 후회 중이니까. 후회를 해? 야, 인생에서 그런 걸 갖고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 놈하고 이혼해버려. 인생 뭐 있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내 남편 무능력한 사람 아니야. 그냥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거에 질리고 지루해진 내가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눈을 돌려 바람을 피웠을 뿐이라고. 그리고 내 시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다니. 뭐가 어떻게 대단하다는 건데? 대표님이셔. 로펌 대표. 밑바닥에서 스스로 힘으로 올라오신 개천용 중에 개천용이시고 시어머니가 하도 잘난 분이셔서 내 남편이 크게 잘난 성과 없이도 그냥 살아왔던 거라고. 대표? 뭔 대표라고? 내가 하도 귀를 판지 오래라서 귀가 막혔나. 그래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상간남은 그때부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떠들어댔지만 이미 안색은 창백해진 상태였죠. 며느리가 떨리는 한숨을 토하며 눈을 질끈 감는 모습에 이게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서는 그 상간남이 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오열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걸 밝혔어야지. 아이, 이럴 수가.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서 본인과 만나온 것을 상간남은 미치도록 원망했습니다. 기세 좋게 으스대고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뒤였죠. 상간남은 모든 탓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맹비난을 쏟아냈어요. 고작 그 정도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눈 뒤집어져서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한 시름 덜면 또 한 시련이, 다음 시름을 덜면 새로운 시련이 상간남의 일상에 계속해서 닥쳐왔어요. 이쪽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으니 이쪽에서 작정하고 털어대는데 상간남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죠. 자기 친동생하고 대판 싸우기까지 하는 바람에 가게는 줄줄이 정리가 됐고 상간남은 피눈물을 쏟으며 위자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늙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때 그 자리에서도 처음부터 증거를 다 수집하고 있었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건방을 안 떨었었을 텐데. 산에서 불륜 행각을 목격했을 때 저는 증거를 남기겠다는 모든 대비를 이미 마쳐놨었거든요. 제 며느리가 유부녀인 걸 알고도 만난 것에 대한 증거도, 제 뺨을 때렸던 증거도 다 고스란히 저희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떼었기 때문에 이걸로도 상간남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가 있었죠.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았고 통장 잔고에는 더 크나큰 타격을 받았던 상간남은 모든 걸 잃은 채로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예 멀리 이사를 가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며느리는 제 아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진실을 털어놨을 때 아들이 충격 속을 헤엄치면서 저에게 상담을 청했었는데요. 저는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고 더 중요한 건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앞으로 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넌 이 순간을 곱씹게 될 거거든. 아들은 조금도 며느리를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더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갑자기 등산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을 만큼 치밀했다는 게 며느리라는 의미였으니까요. 대범하고 은밀하게까지 한 며느리를 남은 평생 제 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 아들이 며느리를 포용하겠다고 하면 그 결정 또한 저는 존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최종 선택을 맡겼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끝내 갈라서기로 정했던 겁니다. 사돈댁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네요. 복에 겨워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결혼을 했으면서 그따위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며 며느리에게 질책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며느리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당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침통한 얼굴이 되어 있었죠. 서류로 부부가 되었을 때처럼 고작 서류로 두 사람은 남남이 됐습니다. 이혼을 겪은 이후로 제 아들은 어딘가 유약한 구석을 날려버리고 좀 더 성숙해진 기색이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늙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주 조용하고 평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동네에 제가 자리를 잡은 것이 좋다고 모두가 그러네요. 손주 녀석들이 신나서 놀러 오는 곳이죠. 제 아들은 이혼하고 나서 딱 5년 만에 새로운 인연과 결실을 맺었고요. 바로 아이가 생겨서 지금은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 노릇을 하며 사는 중입니다. 듬직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든지 일단 살아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눈물바람으로 이혼을 당해서 쫓겨났던 전 며느리 아이는 요새 어쩌고 살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마지막 얼굴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벌써 75세가 되었네요. 재작년에 재미삼아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들었는데요. 얼마 전 아들 내외와 이런저런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 일이 있어 독수리 타법으로 열심히 한자 한자 제 사연을 써내봅니다. 제 나이 꽃다운 22살에 동네 어르신의 주선으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던 집안의 큰아들과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 제 키가 168cm 정도로 여자치고 큰 편이었는데 저와 맞선봤던 남자가 저와 키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수준이더라고요. 키는 성에 차지 않았지만 얼굴 생김새가 남자답고 저를 대할 때 다정다감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결혼하고 나면 가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무엇보다 결혼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째 딸이었는데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5명이나 있어서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바람대로 집안도 풍족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과수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네요. 결혼을 하자마자 과수원에 매일같이 불려나가 일을 했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집살이가 힘에 버겁기도 했지만 시댁에서 쌀이니 과일이니 저희 친정집에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군말 없이 시댁에서의 모든 일들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첫째 딸아이를 바로 출산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건장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아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첫 손주로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께서 탐탁하지 않아 하셨어요. 예, 나중에 우리 과수원 맡아서 운영하려면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이번에 딸을 낳아서 어떡하냐? 이번엔 처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둘째는 반드시 아들 낳아야 하니까 내가 일러주는 방법을 잘 새겨두도록 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 이후에 아들을 둘이나 더 낳았는데 용한 방법이 있다며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머리맡에다가 생강, 마늘을 바구니 한가득 담아서 두고 자면 된다. 자고로 옛 어른들 말씀에 생강, 마늘이 남자 정력에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더욱 효과가 좋더구나. 첫째가 딸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알려줄 것을. 이번에는 신경 써서 꼭 그렇게 하거라. 알았지? 시어머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둘째는 반드시 아들을 임신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머리맡에 생강과 마늘을 한가득 담은 바구니를 두고 잠에 들었어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꼬박 100일 이상을 머리맡에 고약한 생강과 마늘 냄새를 맡으면서 수면을 취했는데요. 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 첫째를 낳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몸이 아직 덜 풀린 느낌이었지만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벚꽃 필 무렵에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둘째가 한없이 예뻐 보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워낙에 모두 기대감에 부풀어 아들을 기다려왔고 또다시 딸이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질 못했어요. 남편마저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여보, 100일 넘게 고약한 냄새를 참아가며 머리맡에 마늘과 생강을 두고 잤는데 효험이 전혀 없었나 보네. 어머니께서는 그 방법으로 나랑 동생들을 낳았다고 하시던데 사람마다 효험이 다른 건가? 물론 딸이 2명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번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딸이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 남편이 둘째를 낳고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며 얘기하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그보다도 더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건 시어머님의 잔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을 낳을 수 있는 거냐? 이번에는 아들이 확실하다면서 네가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다. 이번에도 딸을 낳으니 어떡해야 할 거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또 쓸데없이 딸을 낳았으니 아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첫째와는 달리 입덧이 심하지 않아 아들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입이 방정이었지 괜히 시어머님께 아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잔소리만 더 들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번엔 임신하고 첫째와는 느낌이 달라서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어차피 셋째까지는 낳을 생각이었으니까 셋째는 반드시 아들 낳도록 할게요. 그 당시 저는 아무래도 시댁에서 저희 친정집에 경제적으로 살림을 보태주고 있었으니 늘 위축되어 있었고 시어머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는 셋째를 임신했어요. 제가 셋째를 임신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기쁜 마음보다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 점지를 받아오셨는데요. 무당 말에 따르면 제가 음의 기운이 많아서 셋째도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구슬받고 매일같이 밤이 되면 대접에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며 삼신 할머니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고 보니 또 딸이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3명이나 낳고 제 평생 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8년이나 뒤늦게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년생으로 딸을 3이나 낳고 나니까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들을 향한 간절했던 마음이 늦게나마 하늘의 진정으로 닿았는지 삼신 할머니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또다시 딸을 낳을까 두려워 아기를 지우는 것도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딸들이 모두 막내 동생을 보고 싶다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배를 쓰다듬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기대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상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봐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8년 전에 했던 굿이 이제서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네. 아이고, 늦게나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서 고맙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았어. 여태까지 딸을 3명이나 낳고 온갖 눈치를 보며 고된 시집살이를 했었는데 시어머니 입을 통해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를 정도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들을 낳자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초대해 잔치를 열 정도로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늦게 얻게 된 아들이다 보니 딸들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네요. 딸들은 옷도 다른 집에서 얻어다 입히고 돌려 입혔다면 아들은 항상 새 옷만 입혔어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도 차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워낙 시댁에서 저희 딸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막내 아들에게만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들 공부까지도 별의별 참견을 다 하셨습니다. 딸들이야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뭐하러 돈 아깝게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손자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이라도 좀 붙여주면 좋겠구나. 사실 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남편과 제가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따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독하게 먹었다면 힘들더라도 딸들을 모두 공부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 셋을 굳이 가방끈 길게 공부시켜 줄 필요성을 못 느꼈고 막내 아들에게만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을 따로 붙여주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모두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아들만 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 셋에 귀한 막내 아들을 하나 낳고 시댁에서 과수원을 물려받아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들이 커서 딸들은 모두 50대가 됐고 막내 아들은 40대가 됐네요. 자녀들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쉴 틈 없이 과수원에서 일만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우리들 삶은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70대가 되어서까지 과수원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봤는데 뭐하러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만큼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팔팔했고 이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사과 수확을 앞두고 과수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크게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점차 치매 증상도 나타나면서 결국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언젠가 둘 중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이 끝까지 보살펴주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70이 넘고 몸이 성치 않다 보니 남편을 온전히 혼자서 보살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골절상에 이어 치매 진단까지 받았을 때 자식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모두들 각자 다른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아들, 딸들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요. 첫째 딸은 아무래도 맞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일찍이 철이 빨리 들어서 학교를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수원 일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며 엄마 아빠에게 큰 힘을 보태주었던 것 같네요. 원래는 첫째 딸이 가구 사업을 하는 사위를 따라 결혼을 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저희 첫째 사위가 5년 전에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때 상심이 큰 첫째 딸이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다면서 과수원 일을 도우며 완도로 내려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모두 성인이라 각자 살 궁리를 알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딸도 마음 놓고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자식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첫째 딸이라도 늦게나마 끼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위가 죽고 나서 첫째 딸은 시골로 바로 내려와 저와 남편을 대신해 과수원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다시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게 힘에 많이 붙였는데도 첫째 딸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열 아들 못지않게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는 첫째 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심적으로 의지하며 지냈죠. 그리고 저희 둘째 딸에 대해 얘기하자면요. 어려서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여배우를 하라고 할 정도로 예쁘게 태어났어요. 저도 남편도 객관적으로 인물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어디서 이런 딸이 태어났는지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언젠가 인물값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외모 때문인지 몰라도 서울 강남의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댁에 시집와서 저희 친정집에 쌀이니 과일이니 보내줬었던 것처럼 둘째 딸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값비싼 한우 고기와 건강식품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막내 아들과 더불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는 다정다감한 딸이랍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자식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인 것 같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모두 환대를 받지 못했고 셋째 사위가 뱃일을 했는데 성격이 사나운 데다가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어요. 처음 셋째 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호탕하고 남자다워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셋째 딸이 속이 깊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랑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김서방하고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한테까지 손찌검하려고 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전화 너머로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는 셋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인 거 알고 있지?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우린 말리지 않을 거다. 김서방 그놈이 매일같이 술 마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이들까지 건드리려고 한다면 말 다 했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니까 같이 살면서 못 볼 걸 보지 말고 당장 이혼해. 엄마 아빠가 우리 손주들하고 네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저는 셋째 딸이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고 당장에 이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셋째 딸이 걱정돼서 손주들까지 모두 완도로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었죠. 워낙 셋째 딸이 긍정적이고 씩씩하다 보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줬을 뿐인데 벼랑간 횟집을 내더니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제는 빌려준 돈까지 모두 다 갚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은 자식들 중 가장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 보람이 있게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고 사실 남편의 치매도 아들이 시켜준 건강검진 덕분에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 있었네요. 어떨 때 보면 아들이 무뚝뚝한 것 같지만 내면은 여리고 아버지를 닮아 다정다감하답니다. 특히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 누나들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아무래도 누나들보다는 와이프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아들과 결혼하자마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병원을 바로 그만두고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가 됐고요. 며느리가 외동딸이긴 한데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 아들과 결혼했을 때 집부터 살림살이까지 모두 저희 집에서 장만해 주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결혼한다고 처음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보통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면 긴장도 되고 떨릴 텐데 저희 며느리는 긴장되는 모습이 전혀 없이 굉장히 당돌하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미식이한테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식이 아빠하고 나도 부부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가씨가 우리 미식이랑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어머님, 저는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식 씨가 의사라서 월급도 많고 굳이 저까지 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병원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미식 씨 내조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며느리가 다짜고짜 결혼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니 어리둥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합의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물이니 뭐니 결혼 준비하면서 기대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집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간호사 일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되고 결혼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미식 씨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괜찮으신 거죠? 그나저나 미식 씨가 부모님께서 과수원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규모가 꽤 커서 놀랐어요. 우리 미식 씨가 의사인 것도 모자라서 부잣집 아들이었네요. 며느리는 첫 만남에 결혼 자금이 없다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마는 며느리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해서 속물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고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들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며느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여자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돈을 꽤 많이 벌어오는지 오래전에 아들네 집에 놀러 갔더니 가정부를 부리며 편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저희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신분 상승을 한 것처럼 삶이 180도 바뀐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어쩌다 시부모님이 전화하더라도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 스타일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싹수가 없는 편입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워낙 시짝에 들어간 음식조차 손도 안 될 정도로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아들과 둘이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님께 워낙 시집살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서 그런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는 시집살이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들, 딸에게 남편이 골절상에다가 치매까지 진단받았다고 얘기를 하자 첫째 딸은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유, 제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수준이니까 엄마랑 저랑 둘이서 아버지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히 요양병원으로 아버지 모셨다가 낯선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더불어 셋째 딸도 남편을 집에서 돌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유, 제가 횟집 운영하면서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긴 하지만 틈 나는 대로 완도로 가서 아버지 돌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언니랑 미식이보다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완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테니까 엄마랑 미선 언니가 아버지 돌보다가 힘에 부치면 그때마다 제가 가서 도울게요. 사실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시댁과 더불어 저희 부부 모두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던 터라 처음에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셋째 딸이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 남편이 딸 중에서도 셋째 딸을 가장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셋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반면 둘째 딸은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려 3개월 정도 직접 모신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치매 걸린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치매에 걸리셨던 거 알고 있죠? 저희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말이 조금이라도 통하면 몰라도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집에서 모시는 게 쉽지 않아. 저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돌봐주는 시설에 보내드리는 게 치매 증상도 심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면 저희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둘째 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제가 남편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집에서 돌보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남편 입장에서도 요양병원에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도 둘째 딸과 같이 한마음 한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집에서 돌보다가 골병 나는 가족들을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지 않잖아요. 단지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시킬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엄마까지 괜히 아버지 돌보시다가 건강 잃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첫째 딸과 셋째 딸은 남편을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막내 아들이 의사이다 보니까 전문가 소견으로 얘기하는 방향에 좀 더 믿음과 신뢰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딸과 셋째 딸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보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평생을 남편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살다가 남편이 막상 요양병원에 가고 나니까 마음이 괜히 심란하고 적적하더라고요. 한동안 쓸쓸한 마음을 없애려 과수원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나이가 들다 보니 바람만 스쳐도 쉽게 울적해지고 쓸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남편 옆에 없으니 과수원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왔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내 아들이 대학병원을 나와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고 해서 돈을 보태달라고 했어요. 엄마, 저 내후년쯤 개인 병원 차리려고 계획 중인데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대출도 받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엄마 혼자서 과수원 일하시느라 힘드신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막내 아들이 개인 병원을 해보겠다고 제 눈치를 보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과수원과 집을 몽땅 팔아 저 혼자 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이 개원하는데 돈을 보태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이런 손주 녀석들이 문득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도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오기 힘들다며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본 게 3년 이상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던 건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부재중 통화에 시어머니라고 떴을 텐데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병원 일로 많이 바쁠 테니 연락할 일이 생기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대부분 문자를 보냈지 전화는 거의 걸지 않았어요. 제가 불현듯 전화를 거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아버지께 무슨 일 생겼어요? 아휴,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며느리한테 계속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너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전화해봤다. 별일 없는 게지?
아, 애들 엄마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갔어요. 애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한국에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오늘 저녁에 입국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화 통화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본지 꽤 오래되긴 했네요. 그래서 말이다. 엄마가 요즘 많이 적적해서 바람 쐴 겸 과수원은 딸한테 잠시 맡기고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이쁜 강아지들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다음 주 평일에 한번 올라갈게. 그래요, 엄마. 저는 엄마 오시면 좋죠. 오랜만에 집밥 좀 해주세요. 제가 애들 엄마한테는 미리 말해 놓을 테니까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무르시면서 애들도 실컷 보시고 푹 쉬다가 내려가세요. 처음부터 아들한테 전화할 걸 괜히 며느리한테 여러 번 전화만 걸었다가 안 받아서 기분만 상했었네요.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저녁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명 한국에 돌아와서 부재중 통화에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전화했던 내역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괜히 그런 생각을 하면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져서 또다시 화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무시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얘기한 대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러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설렜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과일, 채소들을 잔뜩 준비하다 보니 보자기가 한가득 짐을 싸게 되더라고요. 완도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나 그 많은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면 몸이 힘들 게 뻔했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서울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싱싱한 유기농 과일, 채소들을 손주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설렘 한가득 안고 서울로 가는 버스 길에 올랐는데 60대까지만 해도 장시간 버스를 타는 게 힘든 줄 몰랐는데 70대가 되고 나니 버스에 올라 앉아서 가는데도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손주들에게 먹일 과일과 채소를 담은 보자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짐칸에 넣어뒀습니다. 5시간 동안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멀미가 나서 죽을 맛이었죠. 제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창문을 열어서 바깥 바람도 쐬다가 별 난리를 다 치면서 5시간을 버텼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아들 집까지 무거운 보자기 짐까지 들고 지하철 버스를 못 타겠더라고요. 사실 마음속에는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기나 하면서 시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차를 끌고 모시러 와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우리 귀하신 며느리는 시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끝까지 연락 한번 없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지 시골과 다르게 우뚝 솟아와 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여러 채 보니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리 아파트 동이 많은지 한참 동안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이고 아들네 집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들네 집에 도착해 벨을 눌렀는데요. 벨을 여러 번 한참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벨을 눌렀을 때 며느리 목소리가 인터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시어머니지.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보는 게냐? 어서 문 열어. 한참 동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더니 힘들어 죽겠네. 어머님이시라고요? 아, 갑자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오다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난주에 손주들 보러 서울 올라간다고 연락했는데 못 들은 거야? 미식이가 병원 일로 바빠서 미리 얘기 못했나 보네. 아무튼 짐도 있고 밖에 계속 서 있기도 그러니까 문부터 열어주고 대화해. 며느리는 제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왜 문을 안 열어주고 밖에 서서 인터폰으로 며느리와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집에 들이닥치셔서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든가. 지금 집에 애들 친구 엄마들이 모여서 다 함께 식사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아니,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며느리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네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엄연히 시어머니인데 완도에서 서울까지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짐 한가득 싸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을 넘은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한 일에 대해 고자질하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병원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인데 지금 미식인의 집 앞이거든?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대신 너네 집으로 가도 되겠니? 엄마, 갑자기 서울은 어쩐 일이에요? 아니, 서울에 올라온다고 왜 미리 연락을 안 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터미널로 모시러 갔을 텐데. 지금 저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택시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나가 있을게요.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둘째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곱씹을수록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뭐 어쩌자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네 집에 가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전화를 해도 뻔지르르하게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연락 한 통 안 받다가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서울 올라왔더니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문전박대를 하니 이참에 며느리를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75살 내 나이를 걸고 초전박사를 내리라 다짐을 했죠. 둘째 딸네 집에 도착해 이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았는데요. 저보다 딸이 더 흥분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뭐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옳게 싹수 없는 건 진작에 알아봤는데 시어머님을 문전박대할 정도로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지 몰랐네. 엄마, 당장에 나랑 같이 올케한테 찾아가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저도 화가 끝까지 나긴 했지만 하루 종일 짐을 들고 오랫동안 밖에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에 버겁더라고요. 엄마도 당장 찾아가서 작살내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쉴 테니까 저녁에 미식이가 병원 퇴근하고 돌아올 때쯤 같이 가자꾸나.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다녀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렸고 딸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 간신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누워서 쉴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에 깊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벌써 밖이 깜깜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밖에는 둘째 딸과 함께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미식, 네가 대학병원 의사면 대수야?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네 와이프가 문전박대를 하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3시간 넘게 깨어나지도 않고 내리 주무시더라. 누나 미안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내가 지난주에 엄마랑 통화하고 와이프한테 이번 주에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너 내 앞에서 와이프 감싸지 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님이 집 앞까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시어머니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따위 행동을 해. 이번 일은 나도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언니랑 미숙이한테도 다 말해놓을 거야. 뭘 그런 일로 누나들한테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와이프 잘 알아듣도록 다 이럴 테니까 누나만 알고 그냥 넘어가 주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와이프도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문을 못 열어줬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나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엄마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며느리에게 쌍욕까지 먹었는데도 지 와이프 편만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다른 아들과 다르게 와이프가 아니라 언제나 엄마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너한테 와이프 감싸지 말라고 했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 와이프가 엄마한테 한 행동을 알고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시끄럽고 너 이제 너네 집으로 가. 엄마는 서울 올라오신 김에 우리 집에서 푹 쉬다가 가시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알았어, 누나. 그럼 일단 늦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우선 돌아갈게. 엄마 깨어나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엄마한테는 따로 연락드릴게. 막내 아들은 둘째 누나에게 기가 눌려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들이 나간 뒤 한참 후에야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딸은 이미 첫째 딸과 셋째 딸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둘째 딸은 거실에 나온 저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언니랑 미숙이한테 올케가 오늘 엄마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내일 아침 고속버스 타고 당장에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집에서 푹 쉬시고 내일 다 같이 미식이네 집에 쳐들어갑시다. 엄마도 이번에는 올케 가만두지 마요. 엄마가 항상 오냐오냐 하니까 올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것 같네.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저처럼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편하게 대해준다고 했던 게 화가 되어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둘째 딸이 말한 대로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딸들까지 모두 나서서 며느리를 찾아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며느리를 제대로 참교육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첫째 딸과 셋째 딸까지 모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들 함께 아들네 집에 모였는데 그날은 아들이 오후 진료가 없어 마침 며느리와 함께 집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전날과 다르게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우, 어젠 죄송했어요. 집에 다른 손님들이 있기도 하고 바로 문을 열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 다른 데 가실 줄 알았는데 작은 형님 댁에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재수없게 말도 안 하고 집에 왔다고 쌍욕을 할 땐 언제고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착한 척 다정한 척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가증스럽더라고요. 어제는 나한테 재수없다고 화내면서 돌아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태도를 바꿔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 멀리 시골에서 짐까지 들고 온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가 있는 거냐?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세요? 생사랑 잡으시네. 아니,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이왕 서울 올라오신 김에 애들 아빠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좀 받고 가세요. 정말 치매 오신 거면 아버님 계신 요양병원에 빨리 들어가셔야 할 텐데. 이렇게 혼자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길 잃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또다시 선을 넘은 며느리의 발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치매에 걸려서 빨리 요양병원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구나. 내가 그동안 너 이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걸로 착각했던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 할까봐 그냥 네 하는 짓거리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고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제 딴에 기분이 나빴는지 며느리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저를 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노인네가 정말 노망이 났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딸이 셋이나 있으면 딸들한테 빌붙어서 살아요. 아들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고 이 노인네야. 저는 며느리의 한술 더 뜬 막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막말을 퍼붓는 며느리가 다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셋째 딸이 더 이상 가만히 못 있겠다 싶었는지 부엌으로 달려가 컵 한가득 물을 받아오더니 며느리 얼굴에 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옳게라고 대우해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못해? 미식인 너. 너도 네 와이프 하는 꼴 좀 봐라. 시댁을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시어머니한테 노인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아들 녀석이 갑자기 와이프라고 며느리를 또다시 감싸며 돌더라고요. 누나 그만해. 왜 다들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예요. 하도 큰 소리를 내서 옆집에까지 다 들리겠어요. 나 대학병원 교수인 거 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 누나들하고 같이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손주들 것과 같이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완도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왔건만 누나들하고 같이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네요. 아들 하나 의사 만들겠다고 누나들은 중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모든 돈을 투자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대학병원 교수라고 콧대만 높아져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저한테 막말을 한 것보다 아들이 저를 하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나빴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딸 셋 모두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첫째 딸이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치켜 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대학병원 교수가 되더니 배때기가 불렀구나. 대학병원 교수고 의사면 가족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까짓게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도움이 없었다면 네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 아들은 첫째 딸에게 한 대 맞고 한 소리 들으니 그제야 잘못한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첫째 딸 뺨을 다시 치켜 올리며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했는데 안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 밖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친누나한테 뺨이나 맞으면서 개차반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네요. 다들 그만하시고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얘기해야겠구나. 이제 엄마는 올해까지만 과수원 운영하고 그만두려고 한다. 과수원 180평, 집 42평 다 팔아서 엄마 살 집만 조그맣게 구하고 편하게 쉬려고 그래. 너희 아빠랑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생전 재산을 미리 너네들 앞으로 분할해 놓을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갑자기 과수원 운영을 그만두고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이어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미식이를 제외한 딸 셋한테 똑같이 분할할 예정이다. 다들 엄마 결정에 토달지 말고 앞으로 미식이 내외는 엄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자꾸나. 엄마는 그동안 너네한테 부모로서 할 도리는 넘치게 다 한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저한테 개원한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했던 게 뒤늦게 생각이 났는지 그제야 아차 싶어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다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많은 재산 중에 우리 애들 아빠 재산은 하나도 없다니요? 그럼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 아빠 개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니? 네 말대로 내가 치매에 걸렸는지 돈 보태준다고 했던 기억이 전혀 안 나는구나. 그리고 내 돈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까 쓰레기 같은 집안이라고 비하하지 않았었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쓰레기 같은 집안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어머님,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지 애들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며느리는 본인이 했던 말을 애써 수습하려고 노력했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한테도 정내미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식이 너 잘 들어.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네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누나들하고 차별하면서 분에 넘치게 잘해줬던 거 인정하지? 어려서부터 너한테는 새 옷만 사주고 누나들은 남들한테 물려받은 헌 옷만 입혔었다. 그뿐이면 누나들이 억울하지도 않지. 누나들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 너 때문에 꾹 참고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너 하나 제대로 된 대학교 보내겠다고 일찍이 집안일 도우면서 너 의대 보내준 거 모르지 않겠지.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숙연해졌고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네가 엄마도 못 알아보고 누나들까지 무시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배운 놈이 더 안다고 엄마는 너한테 크게 실망했다. 이제는 네가 아니라 누나들한테 늦게라도 공평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한테 재산 1푼 안 준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때 다시 며느리가 재산이 그리도 탐이 났는지 무릎까지 꿇으며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앞으로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을게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작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모를까. 이 사달까지 만들어 놓고 돈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할 말 다 한 것 같구나. 이제 다 같이 돌아갈 테니까 정말 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잊어버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말씀대로 재산에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모든 재산은 누나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누나들, 이 사람 못까지 내가 사과할게.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못 볼 걸 보여서 미안해. 아들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앞에서 울고불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들과 함께 아들네 집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지금은 제가 자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게 있으니 50년 넘게 동고동락한 과수원과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억이 참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네요. 남편과 나이가 들수록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비워나가자고 했는데요. 이제는 과수원 일도 그만두고 여유가 생겼으니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도 더 자주 만나러 가고 제 여가 생활도 즐기려고 합니다.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이 아리긴 하지만 남은 자식이 셋이나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딸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